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서울신문이 인터넷판을 통해 MB 캠프가 써줬다는 각서를 보도했습니다. 2007년 12월 6일 작성된 걸로 나타난 이 각서는 당시 캠프의 핵심인 총괄 기획팀장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이 서명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재미사업가에게 앞으로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한마디로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신문은 김 여사가 2007년 또 다른 사업가 이 씨를 롯데호텔에서 만나 점심을 먹으며 에르메스 가방을 받았다는 성공회 김모 신부의 주장도 실었습니다. 김 신부는 당시 가방을 건넬 때 자리에 함께했다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따르면 당시 전달된 가방은 3천만 원짜리였고 이 사실이 뒤늦게 교민사회에 알려져 언론들이 취재에 들어가자 MB캠프가 사활을 걸고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MB캠프 관계자로부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언론에 공개된 확인서가 정두원 전 의원이 무마용으로 써준 게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가방이 얼마짜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김 여사가 받았다는 가방 안에 달러로 3만 달러, 즉 3,20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던 걸로 안다면서 그 돈을 돌려주고 추가로 돈까지 줘서 겨우 사태를 막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두원 전 의원도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 취재진에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아 캠프가 고생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03년 평양에서 열린 통일 콘서트. 이선희 씨부터 베이비복스까지 세대별 다양한 대중가수가 참여했습니다.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우리 예술단 공연도 이런 콘서트 형식이 될 전망입니다. 4월 초에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는 그 예술단 평양 공연 대중음악 중심으로 되는 것 같고요. 준비 회의를 가졌고요. 음악 감독의 가수 윤상 씨가 선정된 것도 장르와 세대별로 두루 대중가요를 경험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대중가요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무대 연출이 가능하단 겁니다. 가왕 조용필 씨가 일찍이 참여 제안을 받고 수락 의사를 밝힌 상태고 백지영 씨도 동행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돌 그룹 러블리즈, 인피니트 등도 제안을 받았고 지난달 북한 예술단 공연에 깜짝 등장했던 소녀시대 서연이 다시 참여할지도 관심입니다. 내일 판문점 남북 실무 접촉에는 우리 측에선 윤상 감독이, 북측에선 현송월, 삼지영 관현악단장이 참석합니다. 윤상, 현송월 두 수석 대표는 공연 참가자와 내용, 장소뿐 아니라 남북 협연에 관해서도 논의할 거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 단장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맡을 예정인데 공연이 성사되면 정부 부처 장관으로는 10년 만에 방북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시점을 오는 26일로 못 박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국회가 합의안을 내면 대통령 안을 철회할 뜻이 있다고 했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말로 국회 논의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제로 발의할 예정인데 순방 이후로 늦추면 절차적으로 국회 수기기간 60일을 보장할 수 없게 돼 야당에 개헌 반대 명분을 줄 거란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관제 개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20일이든 26일이든 관제 개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여야의 핵심 이견은 권력구조 부분입니다. 야권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막기 위해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등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사실상 내각제 하자는 주장이라며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뜻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청와대는 내일부터 사흘간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의미도 있는데 국회 3분의 1이 넘는 야당이 끝까지 버티면 청와대와 여당으로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정봉주 전 의원이 일요일 날 출마 선언을 했네요. 연남동 연트럴파크에서. 예. 원래 하기로 했던 장소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나는 영원한 민주당원이다 하면서 울먹거리는 부분이 있었고 눈물을 막 흘리는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당시 23일 날 나는 그 호텔에 가지 않았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700여 장의 사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한 장을 공개한 거예요. 녹음실에서의 그 스마트폰에 적혀있는 시간을 공개한 건데 그것을 민주당 쪽에다가 보여주겠다. 방송은 오늘 복당 심사를 오전에 했는데 보도는 이제 만장일치로 복당을 불허한다는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정봉주 의원 측에서는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사진이 있대요. 뭐 피해자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뭔가가 있겠죠. 그건 뭔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복당 심사에는 참고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볼 필요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디테일이 중요한 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겠죠. 이게 어떤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신이 잘못했건 잘했건 또는 그런 사실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런 추문에 휩싸인 것 자체가 복당의 불허 이유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복당을 불허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봉주 의원을 지지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에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정봉주 의원의 지금 형편도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거기다가 복당 불허를 할 수밖에 없는 중앙당의 입장도 이해가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고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억울함이 제3자의 눈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되는데 내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증언만 가지고는 그 억울함을 벗어 던지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이 그 뭐 구체적으로 피해 입은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보상이나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고소를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정봉주 의원이 미투 운동을 지지하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는다. 이건 좀 너무 좀 소극적인 것 같아서 좀 답답해요, 좀. 아니, 미투 운동을 지지하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좀 더 정확한 건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네. A씨라고 하는 사람이 카톡 하나를 보내긴 했는데 그 사람이 프레시안에 제보한 사람이라는 100% 확증이 없기 때문에 고소 못하는 게 훨씬 더 강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정봉주 의원 측에서 프레시안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라고 추측되는 S씨라는 분에 대해서는 지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미투 운동에 손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고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실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고소는 하지 않았는데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S씨라고 지목당했던 정봉주와 미래권력 회원들이 이의 제기했던 거에 대해서 S씨가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미래권력 회원들에 대해서 1차로 60명하고 2차로 5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중에는 중복된 사람들이 있어서 한 100명 정도를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법정으로 가서 다툼이 벌어질 문제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프레시안을 상대로 경찰에 제소한 거에 대해서 프레시안과 정봉주가 다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정봉주 지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조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래권력 회원들하고 S씨라는 부분하고 다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정에서 이제 명확하게 아마 결론이 나긴 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그겁니다. 이 언론사가 과연 언론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푸나님이 그때도 JTBC 예를 들면서 얘기했지만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론사 스스로 미투 운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없고 고려도 없었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터뜨리고 보자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을 오염시키는 주체랄까 원인은 사실상 언론에 있다가 정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정론 직필 이런 거를 추구하는 언론사라고 해도 이성, 섹스,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이런 것들을 다룸에 있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래서 진중권 교수 이야기로 잠깐만 가볼게요. 진중권 교수가 같은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친분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글을 하나 썼어요. 프레시안에 쓴 기고문이에요.
피해 여성과 프레시안이 그의 서울시장 출마를 방해함으로써 얻을 게 뭐냐. 그의 시장 선거를 좌초시키는 게 피해 여성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란 딱 하나. 그녀가 실제로 정봉주에게 성추행을 당했을 때뿐이다. 오직 그 경우에만 여성은 성추행 가해자인 그의 공직 출마를 막아야 할 구체적인 동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썼는데 궤변이라고 봤거든요. 네, 저는 이게 미투라는 그 제목 이름 자체를 일종의 진공청소기로 사용한다는 느낌밖에 안 받아요. 이게 시점상 프레시안이 저는 정봉주의 출마를 막을 의도를 갖고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프레시안이 이 기사를 쓸 때는 정봉주의 서울시장 출마를 막을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프레시안이 출마를 방해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뭔가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특히 안희정 지사의 출마에 있어서 JTBC의 보도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주는 파급력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하기 전에 터뜨리는 것은 언론사로서는 사실 이득입니다. 그게 이제 본인이 그걸 가져가서 언론으로서의 어떤 단독 특종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만큼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그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는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진중권 교수의 논리대로면 정말 미투 운동이 더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피해자들의 진술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되는 마녀 사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봉주 의원의 지금 현 상황이 답답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미투 운동이라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정봉주 의원 케이스는 미투 운동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권력 관계도 아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여자분의 진술을 믿는다면 성추행에 의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있었다는 것 말고는 그 외에는 다른 피해가 부수적인 피해가 없어요. 미투 운동은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한 2차, 3차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피해 당사자들의 고백과 고발인 건데 정봉주 의원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미투 운동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언론도 그렇고 정봉주 의원도 그렇고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 스스로 미투라는 그 프레임 안에 딱 잡아놓고 나머지를 계속 해석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도 지금 그 정봉주 의원의 이 케이스를 가지고 미투를 계속 들이다 대니까 너무 억지스러운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 이런 일을 당했어라고 누구든지 아무나 고백을 하면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아무 그냥 근거 없이 그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바로 그냥 범죄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미투의 진짜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회 언론학자라고 하는 분들 109명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선정주의에 빠진 미투 언론 보도 성찰이야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을 선정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언론사가 저는 최근에 프레시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진실 공방으로 가고 사실은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처음부터 정봉주 의원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프레시안의 그 어설픔 때문에 미투 운동 자체를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 좀 저는 든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언론들이 일단 어떤 의도를 갖고 그 의도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는 예비 후보인 사람의 출마를 막으려는 목적은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 같은데 후보가 된다고 하는 그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적으로 그렇게 출마하기 1시간 정도 전에 이걸 터뜨리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건 간에 의도는 확실합니다. 그 의도를 갖고 그 개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데 언론사는 그거를 정확한 팩트와 상황을 갖고 반박의 여지 없이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공방으로 가면서 사실상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던 날짜에 모든 알리바이를 사진으로 증명을 해버린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성급함이 전체 미투 운동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언론들이 하나 더 있다면 이 언론 학회 교수님들, 학자들 이분들 이야기에는 언론들이 너무 선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제로 공개할 수 없는 자료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다든지 지금 나오는 뭐 이영하 씨 관련 보도나 김은국 관련 보도 보면 민망할 정도예요. 그 디테일이랄까 상세한 보도를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투 운동이 숭고하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너무 지저분한 관계 속에 다 오염돼 버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론들은 또 이렇게 뭐 국민의 알 권리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그 알 권리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좀 판단하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굳이 알 필요 없는 것들. 그리고 저는 이 한국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발표한 성명이 정말 여기에 100% 동의를 하는데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프레시안이 정봉주 의원을 고소하면서 했던 말이 이거거든요. 진실 공방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얼마나 당했는지 피해자의 피해를 말하는 것이 언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프레시안은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진실 공방이 문제가 아니라면 너네는 언론은 무엇을 할 거냐라는 지탄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은 맥락에서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때부터 느꼈던 어느 전체적으로 정말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라는 것 참담하네요. 이 정봉주 전 의원 건에 대해서 프레시안 보도권을 보면서 이것은 정봉주라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를 벗어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정봉주 전 의원을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관계를 떠나서 이건 언론 대 정치인의 관계를 봤을 때 과연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기사를 쓰는가 그리고 정치인은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민낯들이 너무 절절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프레시안과 정봉주 전 의원의 공방을 보면 이 공방이라고밖에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미투라는 거는 없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미투는 없어지고 누구 말이 옳으냐 누가 나쁜 사람이냐 이것만 갖고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게 오염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면 이것은 법정에서 경찰 수사에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이 미투 운동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거든요. 누구를 죽이자고 하는 게 미투 운동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미투 운동의 여파가 민주당한테 끼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현역 의원 한 분은 이제 정계 은퇴를 시사한 상황도 됐고 안희정 지사의 파급 효과라고 보는데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복당을 허가할 수 없다. 이를테면 이제 가치관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가치관. 그래도 민주당 또는 독재와의 싸움에 있어서 뭔가 혁혁한 공을 가진 사람이 이런 문제로 복당이 보류되고 공천 심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게 온당한 것이냐는 쪽 말 당연히 일리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정당이라고 하는 건 또 한편으로 해서 보면 안희정 건 같은 게 없고 그걸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또 그거랑 무관하게 복당이 허용돼서 정당한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당 입장에서는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사실은 정봉주 의원의 태도라고 보거든요. 강력하게 중앙당을 비판하는 형태로 가서 당과 분리시키고 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것도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단일 대우로 잘 가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김으로써 개혁의 탄력이 좀 받길 바란다. 뭐 이런 식의 생각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어느 쪽 편들기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좀 돼버렸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만하죠. 예를 들어서 100% 누가 봐도 한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는 했으나 뽀뽀를 하려고 한 적은 없다. 이렇다면 일종의 뭔가를 제공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들은 그게 할 말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아예 만나지조차 안 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진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가 시작돼가지고 그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은 일단 일요일 날 복당 신청하고 출마 선언을 강행함으로써 뭔가 민주당 복당에 대한 확신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왜 이런 논란으로 나를 안 받아주느냐 하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는 간단히 말하면 이거 해결하고 와. 그때까지 못 받아줘 이거 아닙니까? 지지자들 사이에 이제 양분된 여론이 어떻게 선거판을 영향을 끼칠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안타깝다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게 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할 만한 그런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확실하게 완벽하게 승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당 입장에서는 정봉주 의원의 지금 이 논란이 전체 상황으로 보면 사실 정봉주 의원의 억울함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가능성을 수용하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위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건으로 한번 촉발됐던 엄청난 큰 태풍이 한번 있었는데
민병두 의원님도 억울하게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작은 돌 하나지만 그걸 올려두기가 이렇게 너무 힘겨운 그 중앙당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서 양쪽 다 너무 마음이 아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민주당 중앙당과 정봉주 의원을 마음속으로 어느 쪽 이야기에 더 공감하느냐는 51% 정봉주 의원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런 논리대로 하면 그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진실과 상관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싸 안아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이라는 게. 그래서 눈물이 전 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열심히 해봐야 사실과는 다를 수 있고 사실일 그렇죠. 수도 있고 사실. 예.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항변하고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하고 있음에도 일단 논란 자체가 잘못이야.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이렇게 받아들인 태도는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다. 예전에 왜 그런 논란들이 꽤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을 컷오프에서 잘라내는 방식하고 좀 비슷한 정청래 의원의 공천 컷오프가 그런 식이잖아요. 제가 주말에 부산을 다녀왔는데요. 출장 녹음 때문에. 출장 부패도 아니고. 출장 녹음. 서울은 이래요. 서울시장에는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복당이 불어낸 정봉주, 그리고 그전에 이제 포기하신 민병두 의원하고 전현희 의원 이렇게 있는데 부산은 흐름이 이렇습니다. 원래는 민주당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나가면 가장 좋겠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떴어요. 근데 김영춘 장관이 최근에 와서 불출마한다, 안 나간다로 돌아섰어요. 그러는 과정에 부산도 한 번도 부산시장을 이쪽 세력이 해본 적이 없어요. 지방자치 된 이후에. 부산에 정권교체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가장 유력했던 후보가 지금 나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포기한 상황. 그건 언론이 만든 거예요. 김영춘 장관은 아예 나갈 생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민주당의 분위기를 좀 띄울 거 아니에요. 뭐 지역 정가에서 보면 누구누구 출마하네. 대표적인 인물이 이호철, 삼철이라고 하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부산 근거지로 지금 활동 중이시거든요. 서울에 안 있어요. 두 번째가 오고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세 번째가 박재욱 현 국회의원. 네 번째가 정경진 부산시 전 부시장. 이 사파전이 되니까 판이 만들어지니까 애초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던 분위기만 띄우려고 했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했던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박재우 의원은 오고돈 후보하고 정경진 후보가 사실상 두 사람이 경선에서 맞붙는 이런 형태예요. 그 상황에서 그분들을 다 네 분을 다 모아놓고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원팀이라고 그래서 나 원팀이면 뭐 한 정당인데 왜 당연하지 왜 원팀이라고 부르냐 했더니 원팀의 요지는 경선에서 누가 뽑히든 간에 한 팀으로 경선에서 뽑혔으면 그 이후에 선거운동도 같이 하고 당선이 되면 부산시를 꾸리는 것도 일종의 연정 개념으로 같이 뛰었던 상대 후보의 사람들까지 받아들이는 형태로 끝까지 가자. 요게 지금 원팀의 취지더라고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금 처음으로 부산에서 발의를 했는데 이게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바로 그런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자유한국당에서는 서병숙 현 시장을 공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예요. 전략 공천하는 거죠. 경선 없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홍준표와 서병수는 앙숙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안이 없으니 이제 서병수를 공천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던 자유한국당의 분들이 이제 막 할당하기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원팀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중이 떠나야지. 뭐 이런 방식으로. 지광스님도 그러신가요? 지광스. 지광스? 네. 지광 참 진짜. 그래서 무소속으로 부산시장에 도전하겠다 하면 이제 중앙당 입장에서 골치에 빠지는 게 홍준표는 어찌 됐건 부산, 경남, 울산은 자유한국당이 막아내야 돼요. 하나라도 만약에 잡지 못하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패배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당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찢어지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팀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승리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근에 이종혁이라고 하는 분이 일단 탈당을 감행하셨죠. 아주 용자십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인터뷰를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실 건데요. 음질이 안 좋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한 게 아니잖아. 거기는 이제 비디오 촬영 위주의 스튜디오가 마련돼 있었는데 마이크가 고감도 마이크라고는 해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소리가 튀어나오는 벽을 막고 튀어나오는 장치가 없어요. 흡음 장치가 없어가지고 소리가 울리기도 하고 마이크가 너무 멀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스튜디오가 그 세팅하고 처음 촬영한 거래요. 나중에 유튜브로도 올라올 건데 비디오 방송으로 보면 입모양이 있기 때문에 말 다 알아먹는데 오디오 방송으로는 아예 안 들린다 이런 건 아니고 다 들리긴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들의 그 고퀄리티의 음질과는 좀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일단 1부 방송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방송은 다음 날 또 올라옵니다. 부산은 정권교체 야수 준비됐나? 준비됐다.
새가 날아든다에 광역 출마하시는 분들 인터뷰 시리즈 서울시장은 거의 다 했고요. 자, 다음에 충남은 다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부산입니다. 부산의 중요성은 아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굉장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지역이죠. 이분들을 서울로 불러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장 나왔습니다. 자, 일단 신변님. 예, 반갑습니다. 저도 따라 나왔습니다. 예. 우리처럼 두 사람이 부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은 제가 일단 소개할 때 전해철본 인터뷰할 때도 귀 안 가는지로 하실지 모르겠어요. 방송할 때 꼭 그 얘기가 나오는데 드디어 와서 이제 마지막 한 분의 포즈를 맞추네요. 삼철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호철입니다. 네. 이 다음 분은요. 박재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을 현역 국회의원이시고요. 귀하다는 부산의 국회의원. 세 번 떨어지고 네 번 만에. 사수째. 세 번 떨어지면 되나? 나이도 이제 좀 들었어. 예.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선거만 9번 나가셨는데 한 번도 안 되신 분이 있어가지고 3번 정도는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정경진 전 부산시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김경진입니다. 부산에서는 별시시고 보시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미리 이제 박수 치시면서 빨리 불러달라고 하시는 바로 저건 오고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사실 여기서 장관님하고 우리 민정수석 이 두 분은 우리 방송으로 여러 번 했던 이야기라 괜히 만나보지도 않고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했다고 그 옛날이 생각이 나고요. 어쨌든 부산에 왔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거든요. 제주도 사는 사람하고 부산 사는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정말 좋은 도시예요. 오면은 정말 좋은 도시. 아, 부산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부산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만 년 전이더라고요. 1만 년 전. 네. 맞다. 광개토 대왕대도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 도시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후기철기에 사람이 정착을 하기 시작했고 굉장히 유서가 깊은 도시이고 그렇더라고요. 부산이 근현대사를 쭉 걸쳐서 해양 세력들의 중심지였던 도시여서 그래서 저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처졌죠? 다시 이제 부활을. 부활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원래 고향이 광주인데요. 우리 아버지 바로 밑에 작은 아버지가 군대 막 제대하시자마자 부산으로 왔어요. 그래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례식 하려고 또 왔었고 결정적인 건 제가 서울에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부산 아가씨를 사귀었어요. 맨날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서 이게 부산 내려오면 뭐 노무현 대통령도 생각나고 다 생각나는데 그 여자친구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고 자 어쨌건 부산이 지금 새롭게 뭔가 날개를 활짝 펴야 되는 그런 건데 저는 그 우리 이호철 수석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위에서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방송 고정 출연하시는 분 중에도 이제 당직자들도 계시고 본인이 왜 직접 나가시지? 이호철은 안 나가. 근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스타일상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 안 하실 분이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왜 그러세요?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이 자유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노는 게 먼저다. 그래서 제가 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두 분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정치는 희생이고 좀 봉사다라는 것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으니까 20살 때부터 60까지 약 40년을 봉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봉사를 좀 그만해도 된다. 그래서 저 말고도 훌륭하신 분들이 훨씬 많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가시는 게 봉사고? 예. 아, 그러시구나. 근데 워낙 좋아하신 팬들이 한번 밀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 그냥 기자회견을 해보시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와갖고 1인 시위까지 하셨어요. 아니, 같이 약속을 해놓고 먼저 그만둔다고. 사실 페이스메이커라도 하면서 이렇게 슬쩍 빠질 수도 있는데. 내한테 밀어놓고 가부를 아니, 이분들이 먼저 빠지는 바람에 괜히 우리만 그냥 지금 엎어서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게 생겼어요. 봉사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 놓고도 이 소주 한잔 안 사고 말이지.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 방송으로도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지방선거 판을 이렇게 쫙 보면 사실 답이 뻔히 나오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지방선거를 여당이 승리해가지고 대승하면 그게 이제 민심으로 반영되는 거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국민들은 원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려면 꼭 잡아야 되는 지역이 있다. 거기까지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부산 경남 정도는 꼭 잡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반드시 잡아야 반드시. 된다. 예. 만약에 부산 경남을 다 가져올 수 있다면 대성공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못 잡는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석고대죄야죠. 역적이 역사 잡을 수 있어요. 석고대죄를 해요. 두 분이 석고대죄해야지. 우리는 우리는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하고 수석님은 이제 이걸 영어로 기브업 한다고 그래요. 포기했고 지금 나머지 두 분이 지금 남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세력이라는 걸 믿습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세력들이 훨씬 정치를 잘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부산에서 민주당이 당선돼서 부산시장 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예. 그 자체로서 저는 혁명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혁명에 국민들이 해주는 AS다라고 여기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대통령 바꾸면 뭐합니까? 선거에서 이제 지방, 다음에 나중 2년 후에 국회까지 바꿔내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이 부산에서의 승리가 우리만 잘하면 승리는 주게 돼 있는데 우리가 못하면 어부지리로 누가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는 원팀이다. 캐치플레이즈가 오늘 방송을 제가 강기정 의원하고 같이 하고 왔어요. 광주가 지금 7명의 후보가 나와요. 원팀 이야기를 하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방송하러 간다. 우리 부산에 간다. 빨리 끝내주시라고 막 조사했어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팀을 최초로 제안하신 분이 바로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시라고요. 예. 왜 그러셨어요? 제가 부산서 선거를 많이 치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떨어지는 선거는 제가 다 책임지고 쳤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기는 선거도 치렀죠. 그러면서 저는 부산서 누구보다도 아까 3번 아까 떨어지시고 한 번 4번째에 당선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마 3번 이상 졌습니다. 그 크고 작은 선거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다라는 걸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기는 선거도 치렀죠. 문재인 대통령 선거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그래서 부산에서 여론조사를 20여 년간 해온 전문가가 계신데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이깁니까? 라고 하니까 당 지지도도 높고 국정 지지도도 70% 가까이 나오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난히 조용히 질 겁니다. 골목에서 전부 다 아마 각계격파 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물으니까 일단 민주당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이제 변했다라는 게 결국 사람도 변해야 되고 정책도 변해야 되고 자세도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세는 겸손하게 문호도 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지른 선거를 쭉 치르면서 제가 보니까 특히 원팀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때 그 대선 후보 당시에 정봉준 후보와 단일화를 합니다. 그때 협상안을 가져왔을 때 참모들이 이거 받으면 우리 집니다. 지니까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하니까 내가 지면 얼마나 선거운동을 열심히 돕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게 민주주의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잊고 있다가 우리가 이분이 이기고 싶은데 전문가가 진대요. 이렇게 국정 지지도와 당 지지도가 높은데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후보가 그 당시 5명쯤 있었거든요. 저도 한때 그 잠재 후보, 유력 후보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나와도 마치 이기는 것처럼 됩니다. 지금 우리 야당 선대구 시장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는 출마를 안 하면서도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출마를 안 하더라도 결국 후보자는 1명밖에 안 되지만 4명 내지 5명이 힘을 합치면 혹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에 우리 원팀 합시다. 저한테 제의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호철씨를 너무 잘 아니까 뭐 나이도 비슷하지만 또 함께 이제 이 판에 오래 있어서 그 선거 이야기하면 뭐 한 1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자고 제의할 때 저도 느낀 게 우리가 18대 때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두관, 송학겸 이런 분들이 안에 내부 분란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서 시너지 효과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라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하든 안 하든 다음 문제고 원팀으로 구성해서 그다음에 원팀이 선거운동 같이 돕고 끝나고 나면 원팀이 부산시를 같이 움직이는 이런 거로 한번 해보자. 그래야 부산이 변해된다. 왜냐면 혼자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우리 여철수도 있고 또 우리 정경희 후보님 오는 이래갖고 저도 또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함께 부산을 진짜 우리가 다이나믹한 부산, 변화하는 부산, 옛날처럼 이래 처져 있는 부산이 아니라 새로 생겨나는 부산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뜻을 모아가고 시작을 했죠. 근데 참 재미나는 게요. 제안은 제가 했는데 저는 원래 원팀 우리 시장후보한 5명, 4명 정도 김영춘 장관까지 그렇죠. 포함해서 많이 되면 5명, 이제 작으면 4명 원팀 이래 될 거라고 생각해 제안을 했는데 원래는 부산시장 원팀만 생각했는데 박지호 의원이 어느 날 갑자기 남구에도 원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러는 겁니다. 저희 첫 출발은 4명 내지 5명 시장 원팀만 생각했는데 그게 진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넓고 깊게 돼가지고 아주 활발하죠. 이 남구 얘기는 특히 좀 먼저 좀 제안하시가 좀 재미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남구에 이제 구청장 후보 전략 공천은 없다. 경선이다. 왜냐하면 똑똑하고 뭐 중요한 인물을 모시고 올 수는 있지만 선거는 구청장 정도는 밑바닥을 알아야 되고 진짜 서민하고 부대낀 사람이 아니면 또 똑같이 관료가 된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경선을 하겠다라고 붙였습니다. 그 5분이 나왔는데 원팀 이래 하면 자기들도 끝나고 나서 함께 갈 거니까 하자라고 하니까 또 시의원들도 또 구의원들도 원팀 해보겠다. 그래서 아마 조금 일부는 뭐 나중에 자기 개인적인 역량상 이탈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간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 모아놓고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민주주의가 뭔가를 배웠는데 그것만 하면 잘할 낀데 대학까지 나와놓으니까 떨어지면 다 도망가더라. 우리 초등학교 마음으로 돌아가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자. 그래서 덕분에 이제 남구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정리되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우리 여철수 선생님의 제안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그게 민주주의고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아마 국가가 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후배들도 보고 자라는 자식들도 깨끗하게 선거할 수 있는 세상. 그러니까 부산 선거구가 지금 총 몇 개죠? 부산이 국회의원은 18명이죠. 그럼 다 지금 원팀 구성 합의했다는 거 2군데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 이상으로 안 거의 다 했는데요. 했고. 예, 이제 그 지금 지하철, 부산에는 지하철이 몇 개 노선이 있는데, 예. 2호선 라인. 2호선 라인에서 이제 기장군, 해운대, 남구, 부산 진구, 사상구, 북구, 강서구, 하여튼 8군데 지하철 1호선 라인으로는 다 했다. 다 했습니다. 원팀 선거. 그러니까 이게 원팀이 쉽게 얘기해보자고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 경선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 서로 비방하고 음해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식상함을 느낀다는 거죠. 지금 유권자들이 우리 쪽 유권자들도 그리고 두 번째로 끝나고 나서 뒤돌아서 도와주지 않는 거. 예. 병폐했죠. 예. 이거가 지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원팀이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자유한국당까지 쓴다잖아요 지금. 저도 몰랐는데 비밀리 했어야죠. 비밀리 했어야 됐는데. 자유한국당 쓰면 우리 그걸 로열티 받아야 됩니다. 네, 받으세요. 아니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최근에 이제 광역 후보들을 심사했거든요. 하면서 서약서를 썼는데 서약서가 미투예요. 미투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 후보를 교체해도 불만 없이 받아들이기 뭐 이런 정도라서 사실 미투를 정말 두려워하는 건 그쪽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들의 열망 같은 걸 믿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사실은 민주주의 원조는 저희 고향이 아니고 부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내가 고향을 디스하고 있네. 아니, 강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부산에서 그 부는 바람이 시대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남북 화해에 그래서 유라시아 철도가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부산에서. 근데 이것과 똑같이 바람이 쭉 타고 강주까지 가고 지금 경기까지 올라갔거든요. 원팀 바람이. 그래서 어쨌든 이 시대에도 맞고 철학이 맞아서 열광한 게 아니냐. 제가 지금 제게 문자로도 많이 오고 원팀도 뭡니까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페이스북 하나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실무자도 없고 우리 사무실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팀이 뭐냐 그랬더니 민주주의다. 그렇죠. 아니 같이 경선을 해갖고 이겼으면 당연히 도움받고 싶어 하는데 지고 나면 막 들어누고 분다든가 아니 매국 나가 본다든가 이 투표 하지도 않고 매국 얘기 아니라 상처가 크네요 지금. 그렇죠. 굉장히 큽니다. 저 후보님께서는 그날 뭐 매국 나가 버리고 그 정도도 괜찮은데요. 실제 지역 내에서는 저 사람이 당선되면 다음에 내가 진출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 경우도 지역 내에서 실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팀이 어떤 법률적 효과는 없지만 한번 선언을 하고 나니까 제가 남구의 구청장 후보님을 한번 만나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같은 남구 내에 같은 당내 후보들끼리도 얼굴도 안 봤대요. 아침에 만나면 모른 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남구 후보가 5명입니까? 네. 한 로타리에 3명이 있는데 서로 웃어가면서 손 흔들어 주면서 하고 아침에 끝나고 나서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경우도 있대요. 전 이런 얘기 들으면요. 네. 벌써 흥분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후보들의 경선 과정을 저는 알고 있잖아요. 예. 서울에서. 그런데 너무 잘 알죠. 이분들이 이 원팀을 통해서 손잡고 같이 국민들한테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부산을 발전시킨다라고 선언한다면 이거 지금 혁명 중의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광하는 혁명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아니, 원래 이래야 기본입니다. 됩니다. 기본. 원래 이래야 되는데 너무 비상식이 오랫동안 간 거죠. 나도 말 좀 합시다. 아니, 원래 이게 한 번의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말이죠. 우리가 한 번 원팀에 들어오면은 이건 끝까지 원팀으로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제일 덕보는 게 우리 이호철 수석께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양반들이 이제 이런 걸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요새 뭐 별로 운동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이분들이 이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서로 힘을 합치면 이제 이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혼자 해가지고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예? 없는데 이게 하물며 이런 이 엄청난 시민들, 엄청난 국민들 상대로 하는 이런 선거가 혼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원팀 정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척정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뭐 3전 4기 했다고 우리 저 박재호 의원께서 아주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제가 요번에 바로 3전 4기에 이번에는 어떨 줄 몰라요. 우리 정경민 후보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런데 이제 우리 원팀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30년 가까이 한 정권이 계속 이렇게 이어와서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간절함, 여기에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해법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저 주역에 보면은 궁접된 변접통이라고 아주 궁하니까 이런 정말 아이디어가 나오셨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하다 처음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지도가 낮잖아요. 그럼 너는 원팀하면 그냥 네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도우려고 하는 거 아이가? 뭐 이런 좀 그 오해도 좀 있어요. 요새 뭐 인지도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정경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전 부산시 부시장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우리 원팀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거지 경쟁을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경쟁을 하되 제가 그 예를 들어줍니다. 우리 중국 무림에 보면은 정파가 있고 사파, 뭐 마교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봤냐? 이거는 한데 어떤 정파의 어떤 그런 걸 하는 거다. 원팀 부분 한 가지 아까 신비님이 말씀하신 빠진 것 중에 한 가지 더 하면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다음에 그 따뜻한 협력을 한다. 경선 과정에서는 본선에서는 돕는다. 세 번째 이제 만약에 그리고 정말 만약에 우리가 부산 정치 권력을 바꾼다면 인수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정 운영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출범하면서 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인수위원회나 시정 운영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원팀도 들고 시민단체나 전문가도 들고 당도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24년간 저희들은 시당은 물론이고 시의원 한 명도 당선 못 시켰고요. 구청장 한 명도 당선을 못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시정에 대해서 전문가도 없고 잘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두 분은 30년간 이 부산시에서 공직에 계셨지만 옆에 푸울들이 그만큼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푸울을 인수위원회에서 시정 운영까지 같이 가져가십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건 또 깊은 의미. 예. 그래서 일종 협치입니다. 두 분은 그 약속은 지키시는 거죠? 좀 감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소리. 근데 약속은 저희 이제 이 부산에 산 사람들은 네 분 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한 도시거든요. 3명인가요? 그럼요. 김영삼 대통령까지. 김영삼 대통령이 3명이나 배출했는데 시장을 아직도 한 번도 해보는 사람이야. 이거는 반성해야 된다. 시의원도 한 명도 당선 없었어요. 네, 반성해야 된다. 처절하게 반성해야지. 그런데 지금 호기는 호기예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오늘 제가 보고 온 지지율이 73% 나왔습니다. 이건 뭐 거의 지금 집권 초반하고 똑같은 만큼 효과를 누리고 있고. 4% 아닙니까? 제가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드려 볼게요. 다 공감하실 텐데, 그리고 사실은 19대,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그 김영삼 대통령이 가져갔던 3당 합당 효과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는 게 있고 또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게 있고 바로 직전에 지금 그 전 대통령도 지금 구속 직전에 있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분들이 갈 표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면 나라가 좋아진다고 하니 인물을 떠나서 무조건 찍겠다 이거예요. 사실 정치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전 디테일이나 컨텐츠나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태도가 좋으신 분들이 민주세력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조건들을 다 합쳐보면 사실은 팀플레이만 잘하면 떨어지는 게 이상해요. 팀플레이. 좋네. 왜 제가 우리가 방송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가 홀랜드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대구나 부산이 정권으로부터 뭐 이득을 받은 게 있냐고 물어보면 똑같아요. 알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부산은 가져오지 못하면 그런 얘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영도 다리 밑에서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뛰어내립시다. 사실 그 정도 전 돼야 된다고 가고 돼야죠. 사실로 이제 그 말은 인정하는데요. 뒷골목 가면 아직도 지금 이제 팽팽한 운동장이 좀 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제 너무 기울어져서 답이 없었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여조수 이야기했던 대로 이번에 됐던 데 5분 이런 분들이 그래도 사람 괜찮다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가 자기 지역에서 겸손하게만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박관홍이 잘하더라. 이 소리가 이제 자꾸만 나와야지 우리가 이번에 충분히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전부 다 잘하시고 했으니까 또 대통령께서도 온갖 진실되게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이 누구라도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원팀만 돼서 아까 이야기했던 국민들한테 부산 시민들에게 진짜 너가 협조 잘하네 또는 너는 이제 사업 안 하네 이런 모습만 비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불출마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보 세력은 신무기를 항상 써야만 이긴다. 그렇죠. 종교개혁 당시에 결국 성경이라는 것을 이제 그 금속활자를 이용함으로써 종교개혁이 되었다. 무기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으로 되었고 뭐 인터넷만은 아니지만 강주가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은 또 SNS의 힘이 굉장히 컸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를 치르는데 우리의 신무기는 뭘까? 첫 번째 신무기는 원팀 자체입니다. 원팀 자체가 신무기입니다. 두 번째 지금 신무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곧 발표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 어떻게 돼갑니까? 개발자 나와 있잖아요. 개발자. 신무기 2 우리 그 개발자 잠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는 게 낫겠습니까? 신무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깜짝 등장하는 게스트. 기대되네. 아니 4년 전에 우리 진짜 부산에서 완전 불모지일 때 제가 이제 시당위원장이었고 그때는 원외위원장이죠. 아주 춥고 힘들 때. 그리고 그때 이제 공천심사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주 깨끗하고 정확하게 해서 불평불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공정하게 했던 분이라서 그때 경험을 갖고 신무기를 낸 건다. 들어보시죠. 모시겠습니다. 유정동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니신 것 같은데. 한락입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 맛집 사장님 같지 않아요? 느낌이. 이런 분들이 좋아요. 궁금하다. 어쨌든 간에 그 굉장히 신선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제가 듣기에는요 이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시라고. 존경까지는 아니고. 이 원팀 안 되겠는데 존경한다고 해야지. 본인은 뭐 내가 존경받는다고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유정도 변호사님이 이제 두 번째 신무기라고 그러셨는데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지금 신무기라는 소리가 지금 새날에서 첫 발표인가요? 첫 발표입니다. 빅뉴스입니다. 이것도 다. 근데 이거 비밀로 또 따라할까봐 지금 자영업계 걱정돼요. 삐처리하고요. 제가 혼자 알아드릴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선진국에서는 청년 시절에 지방 의원을 하고 그러고 정치 훈련을 받고 중앙 정치인이 되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정치인의 충원 구조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뭐 3포, 5포, 다포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청년 문제가 많은데 이 청년 문제가 결국은 청년이 중심돼서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지금 현실을 보면 제도적인 장벽 이런 거로 인해서 청년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고비용 저효율 정치. 그래서
접근을 못하니까 지방자치 자체를 외면하는 그런 현상도 나옵니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부산광역시 의원 중에 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2030 사람만 가지고 뽑고 2030 사람으로 구성된 우리 권리당원과 일반 청년을 이 심사위원이 돼서 공개 오디션 방법으로 공개 오디션 뽑는 거를 한번 우리가 시초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6차례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부산시의회 비례대표가 민주당에서 1명 내지 2명, 여태까지 총 9명 정도가 선출이 되었는데 대부분 다가 시장 후보나 시당위원장이 사실상 지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지나간 분들이 부산의 정치인으로서 부산을 바꾸는데 당 안팎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끝나고 나니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 후보님 2분이 계시고 또 시당위원장이 계시지만 기득권을 포기한다면 시민과 당원이 뽑을 수 있는 거죠. 시민과 당원에게 이 비례대표 선출권을 돌려준다 이런 건데 그러려면 시장 후보님께서 기득권을 손을 놓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물어봐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상 그 비례대표 의원은 시의원은 시장의 러닝메이트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속 시장을 우리가 배출한 구조였다면 당연하게 시장 후보가 러닝메이트를 같이 지명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는 구조인데 이거 자체도 기득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두 분이 그걸 딱 소개해 주시면 이제 제가 그 과거에 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 그 비례대표를 지정할 적에 그 엄청난 경쟁이 붙습니다. 해서 붙는 데다가 또 이거 여성으로 이제 딱 단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성 중에서 이제 주로 엄청난 경쟁이 붙는데 하도 여러 군데서 경쟁이 붙으니까 이걸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 후보가 사실상 실권을 행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어려운 상황인데 상황일 것 같으면 지금 얘기한 아이디어는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그래서 그거를 공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공정한 오디션을 거쳐서 거기서 이제 뽑아서 아주 역할을 확실하게 주어서 해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이제 시의원도 이제 상당수 나오리라고 저는 지금 믿고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좋은 아주 새로운 참신한 분들을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아주 절호의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그러면 오그돈 시장 후보님은 그러면은 따로의 추천을 이번 지명권을 행사를 안 하시겠네요? 행사 안 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건데 원팀에서 논의해가 그렇게 하자. 그럼 저는 다른 생각이. 정경임 후보님 저도 그 아이디어가 정말 좋으시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 기득권을 이 벽을 넘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일상 우리 생활에서도 그렇고 경제활동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정치 부문에 있어서 어떤 그 정치 신인들이 이렇게 진출을 해서 그 사람들을 키워서 또 우리 지역 의원도 만들고 또 중앙에 또 정치인으로 만드는 이런 사람을 키우는 어떤 그런 어떤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도 기득권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두 분은 받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당하고만 이야기하면 이제 박지호 의원님께서 이제 시당하고만 조율하신다면 조율을 하면 전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아마. 이것도 또 새로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신무기 2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 제가 서울시 강북구잖아요. 박영진 의원이랑 오랫동안 젊었을 때 활동하면서 고비용 저효율 정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힘든 게 정치권이어서 이번에 부산에서 이걸 풀어준다면 전국에 다시 또 제2의 원팀 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좋네요. 박수 한번 더 칩시다. 사실 서울 중심으로 돼 있는 게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하는 거겠지 이런 정도의 느낌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아이디어가 통통 튀네요. 정말. 바람 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네, 원팀 감사합니다. 부산은 도시 자체가 정말 환상이에요. 밖에서 보면. 근데 거기 사실상 민주화는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촛불혁명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가장 호기라고 생각되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부산 자체를 자유한국당에서는 전략공천지역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홍준표하고 서병수 두 사람은 굉장히 갈등관계 있잖아요. 근데 서병수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이야기하면서 또 친박으로서의 어떤 상당한 적폐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적폐 자체죠. 네. 근데 또 그분을 대체할 만한 정도의 후보도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팀이 정말 더 강조되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이쪽에 잘만 뭉치면 그 정도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 이런 식의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한테는 좋은 정치 해가지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부산의 문제점, 지금까지 지금 30년 이렇게 해온 사람들이 부산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를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셔야 좋은 시장이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나머지 분들이 이제 말씀 거들어 주시면 하시면 되고. 우선에 농담 삼아 적폐가 뭐고 이러면 적군의 허파가 적폐라고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적폐가 정말 화두가 되어 있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폐라는 그 단어가 보면은 이 폐단이 쌓여가지고 쌓여서 이렇게 고정관념화되어 있어서 그게 나쁜 건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또 그게 하나의 그 사회의 문화화되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무감각 또는 그걸 알아도 무기력해지는 어떤 그런 상태의 폐단을 적폐라고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부산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30, 20 몇 년간의 어떤 일당 독점의 어떤 견제 없는 독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학 그 책에도 보면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견제 수단이 없잖아요. 우리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자부의 그 존립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이 잘못하면은 의회가 견제를 하고 그럼 의회를 잘못하면은 누가 견제합니까? 그거는 행자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는 시민사회가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시민사회가 덜 성숙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행자부가 해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의회와 그 시장이 같은 이 견제가 안 되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 부패 현상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하여튼 청풍운동을 한번 하겠다. 청풍운동.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적폐를 이런 어떤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투 운동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장이나 행정기관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시민과 함께 하고 거기서 어떤 이득이 나오면 시민에게 돌려주는 어떤 그런 구조로 이게 진행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부산이 다 빨간색이 30년이 있다 보니까 예. 그 자체가 적폐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깰 것이냐. 예. 이게 지금 이번 선거의 관건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오건원 후보는 무엇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건 과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눈물겨운 우리 부산의 참 오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선거가 시작된 지가 1996년도거든요. 그때부터 아까 얘기 몇 번 얘기했잖아요. 시장 물론이고 시의원, 구청장도 하나 다른 세력에서 뽑히지를 못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특정 정당의 깃발만 꼽으면은 바로 뭐 시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는 이런 양상이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루어져 왔다. 자, 그럼 이런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쳐다보는 곳이 어딥니까? 위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특정 세력에서 공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쟁도 없는 겁니다. 또 이 평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돈이 건건이 돼서 부정이 생기고 이 지역은 점점 퇴보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지금 부산의 지금 위상이 과거 30년 전에 비해 볼 때 지금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좋은 거는 꼴찌고 나쁜 거는 1등이고 지금 이런 식의 양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우리가 확실하게 바꿔야 될 것은
부산의 정치 권력을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인 물에다가 이걸 새로운 물을 부어서 이걸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야말로 틀렸는데도 틀린 줄도 몰라요. 또 삐뚤어져 있는데도 삐뚤어져 있는 줄도 모르는 이런 식의 그 부산을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기회가 그야말로 우리 이 부산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뭐 우리 시민들도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되리라고 봅니다. 2년 전에 돌아가신 작은아버지가 저랑 정치 이야기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자갈치 시장, 남포동 이런 쪽에서 도매하신 분이세요. 가끔씩 정치 얘기 물어보면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랬어요. 부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엉망이다.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실제로 부산 쪽에는 저는 이렇게 봐요. 태생적으로 민주 세력들이 겁나게 많습니다. 근데 선거에 질 거라고 생각해서 멈춰지지가 않는 거라고 봐요. 선거는 전쟁이거든요. 이쪽에서 기세를 올리면 어느 쪽도 줄 서지 못한 사람들이 기세가 높은 쪽에 줄을 서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는 그 기세를 높이 올리지 못했다는 거죠. 민주의식은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인데 어중간한 입장에서 대사람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을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호기는 호기예요. 대다수 생각이 편승하려는 심리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권을 TK에서 뭐 한 서너 명, PK에서 한 서너 명 나오면 뭐 하냐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 경제는 그게 엉망인데 이 엉망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얘기는 항상 나오는 뉴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좋다는 도시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대통령들 배출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 경제만을 위해서 뛰실 분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부산시장 되시는 분이 하셔야 되는데 부산 경제가 현실적으로 어때요,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뭐 최악이죠. 그 부산에 이제 주류로 했던 조선기자재, 조선 뭐 해양 관련 이런 한진해운 이런 게 전부 다 묻어났잖아요. 그래서 부산 경제가 완전히 이제 침체됐죠. 근데 이제 어느 정권이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경제가 살려집니까? 그래서 부산의 적폐 중에 하나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경제계든 부산시든 좀 같이 의논을 해서 그 지역 정치인들 가지고 우리가 어떤 먹거리를 찾아볼 것인가, 이 부산 환경에 맞는 이런 걸 연구하고 이런 걸 갖다가 같이 의논하는 구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시장만 되면 비싼 몇 명씩 됐고 행사장 가는 게 행사시장이죠. 구청장 똑같습니다. 가서 행사장 가서 매일 아침부터 저희가 행사장 가 있는 시장, 행사장만 가 있는 구청장, 아침 한번 태극기에 국회에 된 경례 하루에 9번, 8번 하는 무슨 놈의 시장입니까? 제가 이번에 저 시장 보러 안 나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요, 지금 현 부산시장님의 그 일정의 30% 이상이 빈소, 결혼식장, 그 외 행사장, 이렇대요. 이게 이제 좀 바뀌려면요, 진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장 정도 되시면 상공인들, 정치인들 다 모아서 부산 어떻게 한번 먹고 살래?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이 땅에 있게 맹글래?를 연구해보는 그런 걸 한번. 근데 저는 있잖아요. 그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바뀌겠어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하는 거 보면 이건 혁명적인 정치이고 제가 말하면 해방 이래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처음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나가는 걸 보고 대통령 하나 바꿔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는데 제가 지금 우리 방송이 애청자가 전국에 있어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친인척한테 전화해서 야 오동 누구 쪽 정경진 찍어줘 이렇게 얘기하려면 뭔가 구체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부산의 고질적인 문제는 총론적인 문제는 두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뭐가 문제인지를 저는 우리 유권자들한테 지금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부정부패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기존의 관료주의로 꽉 찬 빨간색으로 꽉 찬 세력들이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적폐를 한두 개씩은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것만큼은 고쳐야 된다 반드시. 그러면 우리 오거돈 후보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이분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자꾸 이제 우리 그렇죠. 보고 이제 저희들은 얘기하고 불출마자 있잖아요.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근데 원팀은 결국에는 공약이 합쳐지잖아요. 그렇지. 두 분이 좀 하는 거 같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쪽에서 또 지적재산을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도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이 부산에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시민이 주인공인데 시민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시장이나 관이 주인공이 되는 이런 그 어떤 그 시정의 문제. 관 주도의. 예,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부산국제영화제잖아요. 그렇죠. 화가 났어요. 진짜. 진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 가장 그 얘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이게 이제 영화인 주도로 모든 것이 진행돼 나가서 이제 지금까지 세계적인 영화제로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서 그 다이빙 벨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렇게 변화되는 뭐 이런 것도 뭐 하나의 그 큰 사람이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선되시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그럼요. 제가 사실은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들 때 담당 국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는 그 당시에 문정수 시장께서 그 국제영화제 한번 만들어 보라고 말씀 계셔가지고 저 따라 이제 책 보고 이래가지고 밤을 한 일주일 세워가지고 그 계획서를 딱 만들어가 그 당시에 이제 영화인들 그 박광수 씨하고 뭐 이 오석근 감독하고 이제 이런 이 몇몇 분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제 이렇게 영화제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는 굉장히 이분들이 좋아할 줄 알았죠. 근데 뭐 시들어가 설렁해요 그냥. 그래서 왜 이럴까 싶어가 이제 우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제 또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분들은 그야말로 이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영화에 대한 이 프로다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하, 내가 핀트를 잘못 잡았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들 앞에서 바로 얘기했어요. 오늘 내가 잘못 접근했다. 당신들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오. 그렇지. 세우고 우리 시가 뭘 할 것인지만 정확하게 찝어달라. 그러면 그걸 지원해 주겠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한번 내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할게. 그랬더니 이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바로 이거라 정답을 바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서울시에서 그걸 하려고 하다가 물러난 것도 바로 서울시가 그런 관주도적인 것을 계속 몰고 나갔기 때문에 그게 이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계획을 일주일 뒤에 딱 만들어 왔는데 아주 멋지게 만들어 왔고 우리 시를 보고 해달라는 게 뭐냐. 우선 그 돈 대달라. 돈의 일부를 대달라. 그리고 사람 좀 대달라. 그리고 영화관이 대관을 잘 안 해주니 대관하도록 해달라. 이거 세 가지예요. 당연히 이거는 부산시가 해야지. 그래서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행기 바로 이제 이 영화제가 출발이 되고 그게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이제 영화인들이 대거 참여를 하게 된 출발이 돼서 이렇게 성공이 됐는데 부산국제영화제는 오거돈 내가 발전시킨 거다. 이러시네요. 제가 그보다는 실무적인 역할을 좀 했다. 내가 되면 더 잘하겠다. 바로 간섭 안 하고 다 하겠다. 내가 만약에 시작을 하면 그보다 더 잘하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존의 관 주도 방식의 시정 운영. 이거를 철폐하겠다는 거. 이걸 제1의 적폐로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 동감하고요.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관료주의 타파가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민들을 동원해서 뭘 하려고 하는 시의 현안을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예를 들어서 시민 주도. 이 신공항을 만들자 하면서 시민들을 몇천 명을 모아가지고 그냥 우리 살살시키고 만들고 감변단체 동원해서 또 그래서 갈등이 유발돼. 엑스포 2030 엑스포를 하는데 그 바쁜 요새 경기도 안 좋아서 밥 먹기도 참 힘드신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하자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직을 걸고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이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자기 역할을 옳게 한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이 얘기가 나오면 또 이 신공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다음에 이따가 이야기하고 제일 같은 뜻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는 사항인데 LCT 이야기 듣고 싶죠. LCT.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들어보고 싶은 것 같은데 그 LCT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도시 행정을 대학에서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부시장도 해오셨죠. 예, 부시장도 해왔고 이랬는데. 이게 우리 부산도 그렇고 모든 도시가 이 도시의 형태를 바꾸는 재원이 국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시비로 하는 방법이 있고 민자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민간이. 그런데 이게 민간이 하는 방법이
사실상은 시민들에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시민 세금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세금을 내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민자로 어떤 도시의 모습을 바꾸는 것을 이렇게 시장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은 이 투명성이 행정의 어떤 그 인허가라든지 어떤 토지 행정 변경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투명하게 안 되고 시민적인 어떤 그런 감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결과 LCT가 터졌고. 예, 그래서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아주 투명한 시민적인 어떤 감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런 문제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 민자로를 하면은 무슨 특혜 시비가 붙는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더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시민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 내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 해운대가 계속 교통이 정체됩니다. 누구라도 그걸 다 알아요. 낮에도. 저도 알아요. 그런데도 아파트 가는 계속 나요. 교통영향평가를 누가 했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딱 질의를 합니다. 국회에서. 알고 보니까 정보공개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가 아니더라. 세부 점수까지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자도 그 교통연구하는 교수들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한 세부 점수까지 공개되면 위에서 시킨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보공개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모든 관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저거 시키는 대로 시민은 안중이 없고 거기 시장이 어떻게 이러면 쫙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무 공개가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부산은 더욱더 국회의원 몇 명 한 사람이 알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시의원, 구청장, 모든 허가권을 가진 기관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건설업자들은 부산에서 가장 하기가 좋은 곳이죠. 그래서 그렇게 터졌구나. 동대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허가 나도 구청장이 야, 이 아파트 지으면 한 500억 걸겠다 하면 250억짜리 관계없는 터널 닦아도 그러면 닦아주고 합니다. 부산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만큼 하기 좋은 건설이. 그만큼 또 고질적인.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시민적인 우리가 그 직접민주주의, 촛불혁명이 직접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장점을 반영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오거돈 후보의 적폐 첫 번째보다 더 혁명적이거든요. 시가 중심적으로 했던 SOC 사업을 완전히 오픈해서 시민과 함께 도시 설계를 하고 도시 미관을 바꿔 나가겠다. SOC 전체를 좀 오픈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오거돈 후보도 받으셔야 돼요. 이거 혁명적인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원팀에서 나오는 좋은 거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혁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다 시합하면 없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우리가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다 될 것처럼 하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부산의 관 피해 같은 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뚫고 들어가서 정권 바꿔내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제대로 된 선거를 통해 가지고 부산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고 나면 사실 체감적으로 아마 그게 꽉 막혀있던 도시 같은 경우는요 불과 한 6개월, 1년만 지나도 시장 바뀐 게 뭔가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세력이 달라지면 완전히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하나 바뀌었더니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동북아 총화가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부산 얘기는 아닌데 그 느낌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저는 대통령, 시장, 구청장, 시의원 다 내가 찍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기분 좋겠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달 정도가 꿈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정권교체 때문에 막 방송하고 막 거기 있다고 싸웠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실감되는 게 이번에 그 북핵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런 합의를 막 받아와요? 예술이죠. 근데 이분들은 다르단 말이야.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어. 서울에 있고, 나머지는 다 막 서병수고 막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돌아가게 만들어주려면 이게 약간 촛불 AS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시장 바꿔주셔야지 국민들이.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얼마 전에 기업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아닌데 뭐라느냐면 진짜 대통령 잘 뽑았다. CEO 하나 잘 뽑으니까 대한민국이 이래 바뀐다 하는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놀랬죠. 왜요? 라니까 일단은 북한 문제 그거 해결한가. 그리고 그 패싱이라는 막 오만 용어에도 참고 견뎌내는 그 인내력. 내공에 자기는 감탄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번에 부산에 시장 바뀌고 이러면 우리 부산 시민이 한 6개월 내에 체감이 될 겁니다. 아마 진짜 이게 이런 게 정치구나. 이렇게 많아야 되구나. 이래야 다음부터 연속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두 분께서 아주 잘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또 나중에 인수위 같이 한다 했으니까 우리 안을 다 받아들여서 진짜 부산 바꾸는데 좀 같이 될 겁니다. 전번에 대통령 선거할 적에 대통령 선거 대책본부의 상임대표로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부산시장은 내가 3번이나 나가서 떨어져서 못했지만은 대통령을 아주 좋은 분을 뽑아가지고 부산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냥 뭐 제가 그 대학교 총장까지 하다가 뭐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냥 대통령 뽑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한테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 잘해서 성공하는 대통령이 돼야 될 텐데. 이래가지고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참 이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얘기한 대로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이 남북 문제,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만든 거 이건 정말 그 기분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잘하시라고요. 정말 박수를 쳐야 될 문제인데 이제 대통령만 잘 뽑아서 되느냐? 그렇지. 이왕이면 그러면 이제 부산 시장도 잘 뽑아가지고 시장이 대통령의 손을 딱 잡고 그냥 이 같이 한번 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또 이제는 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신 바짝 차리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희망의 열차 유라시아 출발이 관문이 부산인데 부산이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잡아주면 이게 또 꼬인다니까 출발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거할 때요. 저도 뭐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할 때 꽤 나름대로 막 활약한 느낌이 좀 있어요. 어렸을 텐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으로. 그게 이제 정권 교체 시작이잖아요. 사상 첫 정권 교체인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정권 교체가 안 되고 제대로 아직 안 됐어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니까 20년 동안 정권 교체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부산만큼 상징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희들끼리 그럽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부산이 뭐가 바뀌었지? 문재인 대통령 부산이 뭐가 바뀌었지? 근데 뭐 안보험, 사내 안보험이 뭐 어떻게 된다 그러는데 암에 뭐 저는 걸려본 적이 없다 보니 별로 생활에 있어서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부산시가 안 바뀌니까. 시가 안 바뀌기 때문에. 네. 모든 권한, 행정적 권한은 6월 13일 날 저녁에 출구조사가 끝나고 한 10시쯤 되면은 지도에 색깔을 칠해줄 거예요. 근데 가끔씩 우리 세력이 안 좋을 때는 색깔이 왜 저쪽에 그 빨간색으로 되기 전에 전라도 뭐 녹색 이런 정도. 저는 이번에 기대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파란색으로 물들인 다음에 TK 정도만 빨간색이거나 뭐 다른 색이거나 요 느낌이라면 오늘 그 우리 방송 댓글로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면 왜 그 사람들이 없어지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면서 뒤에 단서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100명이 넘게 있는데 결국에는 점점 더 인재들이 모여들지 않는 정당이 되죠. 대선 후보도 안 나오죠. 그렇다 보면 결국에 한 2년쯤 시간 흘러가면 그쪽 세력들이 정말 확 줄어들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정도가 정말 건강한 보수의 역할로 제대로 들어와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진짜 민주당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보수. 사실로는. 그런데 민주당인 사실은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특정 정파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것도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산의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적에 무조건 우리 민주당도 잘하고만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도 좀 자성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제 반성을 하고 고쳐 나가는 이런 노력이 있을 때 이제 시민들이 우리들에게 신뢰를 보내주는 것이 있겠죠. 뭐 통상적으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는 뭐 부정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부러 분열하지 말자. 아직까지도 이제 일부에서 이런 줄 세우기 하고 뭐 파벌 이런 걸 조장을 해 나가는 이런 게 있다면 그건 빨리 우리가 이제 막아야 되고 이런 원팀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선거에서의 어떤 분열을 막는 아주 지금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대통령 잘 뽑고 저는 민주당이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맞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평화 분위기, 미래 지향적 분위기가 있는데 부산이 만약에 찾아가지 못한다면 부산만 태화돼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부산 시민들 굉장히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발전하고 있어. 맞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가. 근데
부산만 계속 빨간색이면 계속 그대로 고립돼 버리는 꼴이 돼서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여기 두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깨우쳐야 되고 일깨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것도 그렇고 그가 평화 분위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유라시아까지 가는 기차가 딱 북한 지역만 이게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통일이 안 되더라도 우선에 거기 하고 이렇게 교류가 되고 다른 어떤 중국이나 뭐 일본 정도의 비자 받아서 통행할 수 있을 정도만 되더라도 이게 기차가 통과되면 이게 유럽까지 가고 또 중국 통해서 서아시아까지 서남아시아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부산 경제에도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긴장하십시오, 두 분. 이게 왜 기차 출발점이라고 하니까 우리들이 이제 가끔씩 관심 갖는 분야 중에 하나가 한일 해저 터널인데요. 일본 쪽에서 막 하고 싶어 하죠. 만약에 남북통일이나 교류만 된다 그래도 일본은 정말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죠. 두 분은 부산시장으로서 어차피 해저 터널이 뚫리면 부산으로 뚫리는 거니까. 야, 이거 찬성하세요, 돌발 반대요? 질문인데 잘하십시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본이라는 그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이런 아주 역사에 대한 어떤 정말 이해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거 참 상종하기 힘든 어떤 이번 3일절에 저 우리 부산의 영사관 앞에 소녀상에 내가 옷도 갖다 놓고 왔는데 이게 도저히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볼 때 부산이라는 도시가 지금 우리나라는 좀 수도권 집중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외의 모든 지역이 과소화 현상으로 이렇게 국토가 좀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본도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일본도 규슈 지역은 좀 소외가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 동경이나 오사카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제권을 하나를 어떻게 연결하는 지금까지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포럼하고 이런 정도였지 만약에 해저 터널이 연결된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권,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럼 이건 부산뿐만 아니고 남북권 전체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문으로 묶여버리고 이걸 아예 막 금기시 하지 말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 토론을 해보고 하자. 일본이 역사에 대한 처절한 반성만 좀 해준다면 우리도 생각이 있다 이런. 근데 기분이 많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만 그것만 반성하고 제대로 좀 하면은. 제가 이제 이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된 우리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벌써 모임이 있나요? 저도 참여를 하고 있었고 한일 해저 터널 문제 때문에 저 일본에 가서도 일본은 지금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열기가 대단해요. 규슈는 규슈대로 각 권역별로 이 한일 해저 터널 추진 협의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굉장한 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제가 연설도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남북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남북 관계가 철도가 뚫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안 돼요, 이게. 이 한국 부산과 일본하고만 더 통하려고 지금 이 해저 터널을 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아울러 이 남북 문제가 좀 뚫리는 대화도 진행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남북 철도 정도라도 개설이 돼야 그때 이제 이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또 이 해저 터널은 한중일의 문제입니다. 이게 터널이 뚫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중국을 거쳐서 TCR이나 TSR 또 러시아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하고도 같이 이게 진행이 돼 나가야 이게 어떤 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안전에 관한 문제죠. 이 지진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안전하냐에 대한 문제가 기술적으로 아직도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대화거리로는 대단히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 우리도 점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자 하는 뭐 이런 정도 차원에서 나는 좀 더 시간을 끌었으면 좋겠다. 다만 이 세계적인 추세는 세계를 하나로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시베리아 쪽으로 해가지고 베링 해협 쪽으로 해서 그 미주 지역과 알라스카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터널에 대한 지금 구상이 지금 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전부 이제 모든 게 이런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인류의 평화 번영을 같이 만들어 나가자. 하는 뭐 이런 움직임과도 연계는 될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특정 지역의 어떤 선거 인터뷰 방송을 해보면은 그 지역의 수건 사업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부산 경제라는 게 행정가들의 시각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경제를 다 일으켜요. 근데 약간 쇼킹한 요법으로 한일 해저터널 같은 걸 공약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한일 해저터널 추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들이 지금 한국의 평화무대에서 맞부딪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대륙 해양 세력이 맞닿는 곳이 부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산이 제2의 도시로 다시 위상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터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으로 해서 분류의 항구로서 네덜란드처럼 과거에 네덜란드처럼 여기에 중심지가 되면 오히려 다시 제2의 항구 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민주 진보 정신. 아까 SOC 두 분 다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거. 이게 역사가 이게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대적 흐름이죠. 뭐. 그래서 흐르는 게 아닌가. 우리 지금 민주당이 반드시 이번에 이길 수 있겠다. 이 흐름을 보면 이런 얘기죠. 그건 확실할 네, 거예요. 확실히 조금만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이런 분위기에서도 못 먹으면 책임지십시오. 저는 상당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부산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맞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아주 이 비극적인 상황. 가고 나면은 오라 소리를 못해요. 너가 가서 잘 살아라 정도만 얘기하지 다시 오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산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제가 저 나름대로의 소신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산권은 우리 국내적으로 볼 때는 수도권과 대칭되는 양대축입니다. 이 양대축이 튼튼하게 발전해야 지역 균형 발전도 만들어지는 거죠.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해양 쪽으로 우리가 쳐다볼 때 우리가 소위 지구를 거꾸로 놓고 본다.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볼 때는 우리가 태평양으로 향하는 해양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대륙 쪽으로 볼 때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기종점이 바로 이 부산이다. 이런 아주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은 서울이지만 우리는 서울과는 다른 새로운 목표를 갖고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고 또 이 서울과는 다른 전략으로 우리 부산을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을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부산 원팀 이런 얘기 해봤고요. 2부에서는 개인적인 질문도 좀 많이 재밌게 막 갈고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섰다가 생각하지는 않지만 프레시안이 이 기사를 쓸 때는 정봉주의 서울시장 출마를 막을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프레시안이 출마를 방해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뭔가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특히 안희정 지사의 출마에 있어서 JTBC의 보도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주는 파급력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하기 전에 터뜨리는 것은 언론사로서는 사실 이득입니다. 그게 이제 본인이 그걸 가져가서 언론으로서의 어떤 단독 특종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만큼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그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진중권 교수의 논리대로면 정말 미투 운동이 더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피해자들의 진술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되는 마녀 사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봉주 의원의 지금 현 상황이 답답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미투 운동이라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정봉주 의원 케이스는 미투 운동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권력 관계도 아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여자분의 진술을 믿는다면 성추행에 의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있었다는 것 말고는
그 외에는 다른 피해가 부수적인 피해가 없어요. 미투 운동은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한 2차, 3차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피해 당사자들의 고백과 고발인 건데 정봉주 의원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미투 운동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언론도 그렇고 정봉주 의원도 그렇고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 스스로 미투라는 그 프레임 안에 딱 잡아놓고 나머지를 계속 해석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도 지금 그 정봉주 의원의 이 케이스를 가지고 미투를 계속 들이다 대니까 너무 억지스러운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 이런 일을 당했어라고 누구든지 아무나 고백을 하면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아무 그냥 근거 없이 그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바로 그냥 범죄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미투의 진짜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회 언론학자라고 하는 분들 109명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선정주의에 빠진 미투 언론 보도 성찰이야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을 선정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언론사가 저는 최근에 프레시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진실 공방으로 가고 사실은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처음부터 정봉주 의원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프레시안의 그 어설픔 때문에 미투 운동 자체를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 좀 저는 든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언론들이 일단 어떤 의도를 갖고 그 의도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는 예비 후보인 사람의 출마를 막으려는 목적은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 같은데 후보가 된다고 하는 그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적으로 그렇게 출마하기 1시간 정도 전에 이걸 터뜨리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건 간에 의도는 확실합니다. 그 의도를 갖고 그 개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데 언론사는 그거를 정확한 팩트와 상황을 갖고 반박의 여지 없이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공방으로 가면서 사실상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던 날짜에 모든 알리바이를 사진으로 증명을 해버린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성급함이 전체 미투 운동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네.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언론들이 하나 더 있다면 이 언론 학회 교수님들, 학자들 이분들 이야기에는 언론들이 너무 선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제로 공개할 수 없는 자료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다든지 지금 나오는 뭐 이영하 씨 관련 보도나 김은국 관련 보도 보면 민망할 정도예요. 그 디테일이랄까 상세한 보도를 막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미투 운동이 숭고하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너무 지저분한 관계 속에 다 오염돼 버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론들은 또 이렇게 뭐 국민의 알 권리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그 알 권리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좀 판단하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굳이 알 필요 없는 것들. 그리고 저는 이 한국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발표한 성명이 정말 여기에 100% 동의를 하는데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프레시안이 정봉주 의원을 고소하면서 했던 말이 이거거든요. 진실 공방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얼마나 당했는지 피해자의 피해를 말하는 것이 언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프레시안은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진실 공방이 문제가 아니라면 너네는 언론은 무엇을 할 거냐라는 지탄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은 맥락에서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때부터 느꼈던 어느 전체적으로 정말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라는 것 참담하네요. 이 정봉주 전 의원 건에 대해서 프레시안 보도권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당시 23일 날 나는 그 호텔에 가지 않았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700여 장의 사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한 장을 공개한 거예요. 녹음실에서의 그 스마트폰에 적혀있는 시간을 공개한 건데 그것을 민주당 쪽에다가 보여주겠다. 방송은 오늘 복당 심사를 오전에 했는데 보도는 이제 만장일치로 복당을 불허한다는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정봉주 의원 측에서는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사진이 있대요. 뭐 피해자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가 있겠죠. 그건 뭔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복당 심사에는 참고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볼 필요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디테일이 중요한 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겠죠. 이게 어떤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신이 잘못했건 잘했건 또는 그런 사실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런 추문에 휩싸인 것 자체가 복당의 불허 이유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복당을 불허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봉주 의원을 지지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에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정봉주 의원의 지금 형편도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거기다가 복당 불허를 할 수밖에 없는 중앙당의 입장도 이해가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고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억울함이 제3자의 눈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되는데 내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증언만 가지고는 그 억울함을 벗어 던지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이 그 뭐 구체적으로 피해 입은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보상이나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고소를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정봉주 의원이 미투 운동을 지지하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는다. 이건 좀 너무 좀 소극적인 것 같아서 좀 답답해요, 좀. 아니, 미투 운동을 지지하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좀 더 정확한 건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네. A씨라고 하는 사람이 카톡 하나를 보내긴 했는데 그 사람이 프레시안에 제보한 사람이라는 100% 확증이 없기 때문에 고소 못하는 게 훨씬 더 강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정봉주 의원 측에서 프레시안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라고 추측되는 S씨라는 분에 대해서는 지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미투 운동에 손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고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실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고소는 하지 않았는데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S씨라고 지목당했던 정봉주와 미래권력 회원들이 이의 제기했던 거에 대해서 S씨가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미래권력 회원들에 대해서 1차로 60명하고 2차로 5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중에는 중복된 사람들이 있어서 한 100명 정도를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법정으로 가서 다툼이 벌어질 문제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프레시안을 상대로 경찰에 제소한 거에 대해서 프레시안과 정봉주가 다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정봉주 지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조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래권력 회원들하고 S씨라는 부분하고 다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정에서 이제 명확하게 아마 결론이 나긴 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그겁니다. 이 언론사가 과연 언론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푸나님이 그때도 JTBC 예를 들면서 얘기했지만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론사 스스로 미투 운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없고 고려도 없었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터트리고 보자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을 오염시키는 주체랄까 원인은 사실상 언론에 있다가 정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정론 직필 이런 거를 추구하는 언론사라고 해도 이성, 섹스,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이런 것들을 다룸에 있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래서 진중권 교수 이야기로 잠깐만 가볼게요. 진중권 교수가 같은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친분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글을 하나 썼어요. 프레시안에 쓴 기고문이에요. 피해 여성과 프레시안이 그의 서울시장 출마를 방해함으로써 얻을 게 뭐냐. 그의 시장 선거를 좌초시키는 게 피해 여성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란 딱 하나. 그녀가 실제로 정봉주에게 성추행을 당했을 때뿐이다. 오직 그 경우에만 여성은 성추행 가해자인 그의 공직 출마를 막아야 할 구체적인 동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썼는데 궤변이라고 봤거든요. 네, 저는 이게 미투라는 그 제목 이름 자체를 일종의 진공청소기로 사용한다는 느낌밖에 안 받아요. 이렇게 시점상 프레시안이 저는 정봉주의 출마를 막을 의도를 박영선, 우상호, 복당이 불어된 정봉주 그리고 그전에 이제 포기하신 민병두 의원하고 전현희 의원 이렇게 있는데 부산은 흐름이 이렇습니다. 원래는 민주당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나가면 가장 좋겠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떴어요. 근데 김영춘 장관이 최근에 와서 불출마한다, 안 나간다로 돌아섰어요. 그러는 과정에 부산도 한 번도 부산시장을 이쪽 세력이 해본 적이 없어요. 지방자치 된 이후에. 부산의 정권교체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가장 유력했던 후보가 지금 나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포기한 상황. 그건 언론이 만든 거예요. 김영춘 장관은 아예 나갈 생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민주당의 분위기를 좀 띄울 거 아니에요. 뭐 지역 정가에서 보면 누구누구 출마하네.
대표적인 인물이 이호철, 삼철이라고 하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부산 근거지로 지금 활동 중이시거든요. 서울에 안 있어요. 두 번째가 오고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세 번째가 박재호 현 국회의원. 네 번째가 정경진 부산시 전 부시장. 이 사파전이 되니까 판이 만들어지니까 애초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던 분위기만 띄워오려고 했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했던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박재호 의원은 오고돈 후보하고 정경진 후보가 사실상 두 사람이 경선에서 맞붙는 이런 형태예요. 그 상황에서 그분들을 다 네 분을 다 모아놓고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원팀이라고 그래서 나 원팀이 뭐 한 정당인데 왜 당연하지 왜 원팀이라고 부르냐 했더니 원팀의 요지는 경선에서 누가 뽑히든 간에 한 팀으로 경선에서 뽑혔으면 그 이후에 선거운동도 같이 하고 당선이 되면 부산시를 꾸리는 것도 일종의 연정 개념으로 같이 뛰었던 상대 후보의 사람들까지 받아들이는 형태로 끝까지 가자. 요게 지금 원팀의 취지더라고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금 처음으로 부산에서 발의를 했는데 이게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바로 그런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자유한국당에서는 서병수 현 시장을 공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예요. 전략 공천하는 거죠. 경선 없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홍준표와 서병수는 앙숙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안이 없으니 이제 서병수를 공천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던 자유한국당의 분들이 이제 막 할당하기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원팀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중이 떠나야지. 뭐 이런 방식으로 지광스님도 그러신가요? 지광스. 지광스? 네. 지광 참 진짜. 그래서 무소속으로 부산시장에 도전하겠다 하면 이제 중앙당 입장에서 골치에 빠지는 게 홍준표는 어찌 됐건 부산, 경남, 울산은 자유한국당이 막아내야 돼요. 하나라도 만약에 잡지 못하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패배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당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찢어지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팀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승리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근에 이종혁이라고 하는 분이 일단 탈당을 감행하셨죠. 아주 용자십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인터뷰를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실 건데요. 음질이 안 좋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한 게 아니잖아. 거기는 이제 비디오 촬영 위주의 스튜디오가 마련돼 있었는데 마이크가 고감도 마이크라고는 해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소리가 튀어나오는 벽을 막고 튀어나오는 장치가 없어요. 흡음 장치가 없어가지고 소리가 울리기도 하고 마이크가 너무 멀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스튜디오가 그 세팅하고 처음 촬영한 거래요. 나중에 유튜브로도 올라올 건데 비디오 방송으로 보면 입모양이 있기 때문에 말 다 알아먹는데 오디오 방송으로는 아예 안 들린다 이런 건 아니고 다 들리긴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들의 그 고퀄리티의 음질과는 좀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일단 1부 방송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방송은 다음 날 또 올라옵니다. 부산은 전공교체 야수 준비됐나? 준비됐다. 새가 날아든다에 광역 출마하시는 분들 인터뷰 시리즈 서울시장은 거의 다 했고요. 자 다음에 충남은 다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부산입니다. 부산의 중요성은 아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지역이죠. 이분들을 서울로 불러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장 나왔습니다. 자, 일단 신변님. 예, 반갑습니다. 저도 따라 나왔습니다. 예. 우리처럼 두 사람이 부산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은 제가 일단 소개할 때 전해철 의원 인터뷰할 때도 귀 안 간지러우셨을지 모르겠어요. 방송할 때 꼭 그 얘기가 나오는데 드디어 와서 이제 마지막 한 분의 포즈를 맞추네요. 삼철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호철입니다. 네. 이 다음 분은요. 박재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을 현역 국회의원이시고요. 귀하다는 부산의 국회의원. 세 번 떨어지고 네 번 만에. 세 번 떨어지면 되나? 나이도 좀 들었어. 예.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선거만 9번 나가셨는데 한 번도 안 되신 분이 있어가지고 3번 정도는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정경진 전 부산시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정경진입니다. 부산에서는 별빛이 안 되나? 보이시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미리 이제 박수 치시면서 빨리 불러달라고 하시는 바로 저분 오고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것은 정봉주라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를 벗어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정봉주 전 의원을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관계를 떠나서 이건 언론 대 정치인의 관계로 봤을 때 과연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기사를 쓰는가
그리고 정치인은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민낯들이 너무 절절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프레시안과 정봉주 전 의원의 공방을 보면 이 공방이라고밖에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미투라는 거는 없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미투는 없어지고 누구 말이 옳으냐, 누가 나쁜 사람이냐 이것만 갖고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게 오염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면 이것은 법정에서 경찰 수사에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이 미투 운동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거든요. 누구를 죽이자고 하는 게 미투 운동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미투 운동의 여파가 민주당한테 끼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현역 의원 한 분은 이제 정계 은퇴를 시사한 상황도 됐고 안희정 지사의 파급 효과라고 보는데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복당을 허가할 수 없다. 이를테면 이제 가치관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가치관. 그래도 민주당 또는 독재와의 싸움에 있어서 뭔가 혁혁한 공을 가진 사람이 이런 문제로 복당이 보류되고 공천 심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게 온당한 것이냐는 쪽 말 당연히 일리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정당이라고 하는 건 또 한편으로 해서 보면 안희정 건 같은 게 없고 그걸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또 그거랑 무관하게 복당이 허용돼서 정당한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당 입장에서는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사실은 정봉주 의원의 태도라고 보거든요. 강력하게 중앙당을 비판하는 형태로 가서 당과 분리시키고 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것도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단일 대우로 잘 가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김으로써 개혁의 탄력이 좀 바뀔 바란다. 뭐 이런 식의 생각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어느 쪽 편들기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좀 돼버렸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만하죠. 예를 들어서 100% 누가 봐도 한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는 했으나 뽀뽀를 하려고 한 적은 없다. 이렇다면 일종의 뭔가를 제공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들은 그게 할 말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아예 만나지조차 안 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진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가 시작돼가지고 그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은 일단 일요일 날 복당 신청하고 출마 선언을 강행함으로써 뭔가 민주당 복당에 대한 확신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왜 이런 논란으로 나를 안 받아주느냐 하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는 간단히 말하면 이거 해결하고 와. 그때까지 못 받아줘 이거 아닙니까? 지지자들 사이에 이제 양분된 여론이 어떻게 선거판을 영향을 끼칠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안타깝다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게 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할 만한 그런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확실하게 완벽하게 승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당 입장에서는 정봉주 의원의 지금 이 논란이 전체 상황으로 보면 사실 정봉주 의원의 억울함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가능성을 수용하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위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건으로 한번 촉발됐던 엄청난 큰 태풍이 한번 있었는데 민병두 의원님도 억울하게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작은 돌 하나지만 그걸 올려두기가 이렇게 너무 힘겨운 그 중앙당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서 양쪽 다 너무 마음이 아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민주당 중앙당과 정봉주 의원을 마음속으로 어느 쪽 이야기에 더 공감하느냐는 51% 정봉주 의원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진실과 상관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싸 안아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이라는 게. 그래서 눈물이 전 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열심히 해봐야 사실과는 다를 수 있고 사실일 그렇죠. 수도 있고 사실.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항변하고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하고 있음에도 일단 논란 자체가 잘못이야.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이렇게 받아들인 태도는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다. 예전에 왜 그런 논란들이 꽤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을 컷오프에서 잘라내는 방식하고 좀 비슷한. 정청래 의원의 공천 컷오프가 그런 식이잖아요. 제가 주말에 부산을 다녀왔는데요. 출장 녹음 때문에. 출장 뷔페도 아니고. 출장 녹음. 서울은 이래요. 서울시장에는 박원순,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서울신문이 인터넷판을 통해 MB 캠프가 써줬다는 각서를 보도했습니다. 2007년 12월 6일 작성된 걸로 나타난 이 각서는 당시 캠프의 핵심인 총괄 기획팀장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이 서명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재미사업가에게 앞으로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한마디로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신문은 김 여사가 2007년 또 다른 사업가 이 씨를 롯데호텔에서 만나 점심을 먹으며 에르메스 가방을 받았다는 성공회 김모 신부의 주장도 실었습니다. 김 신부는 당시 가방을 건넬 때 자리에 함께했다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따르면 당시 전달된 가방은 3천만 원짜리였고 이 사실이 뒤늦게 교민사회에 알려져 언론들이 취재에 들어가자 MB캠프가 사활을 걸고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MB캠프 관계자로부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언론에 공개된 확인서가 정두원 전 의원이 무마용으로 써준 게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가방이 얼마짜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김 여사가 받았다는 가방 안에 달러로 3만 달러, 즉 3,20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던 걸로 안다면서 그 돈을 돌려주고 추가로 돈까지 줘서 겨우 사태를 막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두원 전 의원도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 취재진에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아 캠프가 고생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03년 평양에서 열린 통일 콘서트. 이선희 씨부터 베이비복스까지 세대별 다양한 대중가수가 참여했습니다.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우리 예술단 공연도 이런 콘서트 형식이 될 전망입니다. 4월 초에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는 그 예술단 평양 공연 대중음악 중심으로 되는 것 같고요. 준비 회의를 가졌고요. 음악감독의 가수 윤상 씨가 선정된 것도 장르와 세대별로 두루 대중가요를 경험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대중가요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무대 연출이 가능하단 겁니다. 가왕 조용필 씨가 일찍이 참여 제안을 받고 수락 의사를 밝힌 상태고 백지영 씨도 동행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돌 그룹 러블리즈, 인피니트 등도 제안을 받았고 지난달 북한 예술단 공연에 깜짝 등장했던 소녀시대 서연이 다시 참여할지도 관심입니다. 내일 판문점 남북 실무 접촉에는 우리 측에선 윤상 감독이, 북측에선 현송월 삼지영 관현악단장이 참석합니다. 윤상, 현송월 두 수석 대표는 공연 참가자와 내용, 장소뿐 아니라 남북 협연에 관해서도 논의할 거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 단장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맡을 예정인데 공연이 성사되면 정부 부처 장관으로는 10년 만에 방북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시점을 오는 26일로 못 박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국회가 합의안을 내면 대통령 안을 철회할 뜻이 있다고 했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말로 국회 논의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제로 발의할 예정인데 순방 이후로 늦추면 절차적으로 국회 수기기간 60일을 보장할 수 없게 돼 야당에 개헌 반대 명분을 줄 거란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관제 개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 개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여야의 핵심 이견은 권력구조 부분입니다. 야권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막기 위해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등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사실상 내각제 하자는 주장이라며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뜻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청와대는 내일부터 사흘간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의미도 있는데 국회 3분의 1이 넘는 야당이 끝까지 버티면 청와대와 여당으로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정봉주 전 의원이 일요일 날 출마 선언을 했네요. 연남동 연트럴 파크에서. 예. 원래 하기로 했던 장소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나는 영원한 민주당원이다 하면서 울먹거리는 부분이 있었고 눈물을 막 흘리는 그 부분은